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자, 4시 19분입니다. 이번 주 정말 국내 증시 어질어질합니다. 코스피만 봐도 뭐 이틀 동안 20% 정도 하락한 후에 어제는 뭐 9% 좀 넘게 상승하는가 싶더니 오늘도 극심한 변동성 보였는데요. 월가의 한 분석가는 우리 증시를 두고 심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우리 한국 증시에 개인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자세히 짚어볼까요? 홍초득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운용사잖아요. 네. 제가 운용사를 하다 보니까 네. 특히 이번 이란 사건이 연휴에 터지니까 이제 쉬지를 못하고 네. 그래서 뭐 또 그 고객님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어떤 질문이 제일 많아요? 이게 이대로 이제 우리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팔자엽게 지정학 공부 엄청 하게 되잖아요. 원래 잘 아시잖아요. 역사과 출신 잘하긴 아니신가요? 하는데 파이프라인이 그새 뭐 몇 개가 생겼냐 이런 것까지는 모르죠. 아, 그렇죠. 그거 다 일일이 쫓아가기가. 네. 네, 그래서 뭐 숫자 살펴보면서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장이 너무 단기간 급등하다가 맞은 좀 외부 충격이 와서 네. 그 때문에 심리가 너무 많이 위축된 것 같다. 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증시 보면은 뭐 전쟁이 어느 나라에서 난 거야 할 정도로 정말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그게 거의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와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3월 4일 마이너스 12%가 역사상 1위인데 사실은 24년에 마이너스 9%가 한 번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24년이요? 네, 그게 뭐였냐면 엔캐리 청산. 그게 마이너스 9%. 그리고 또 8월인가 그때였죠. 예, 맞습니다. 네, 8월 5일인가 그랬던 것 그 같아요.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하도 충격적이라서 그건 기억이 나요. 한여름에. 예, 네. 그리고 또 2020년 3월 19일 네. 코로나 때 그때 또 마이너스 8.4.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한 4, 5년 사이에 1등부터 7등 그러니까 하락률 1등부터 7등이 거의 한 3개, 4개가 최근에 찍혔다라는 거니까 네. 한국 시장이 사실 최근에 좀 변동성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유례없는 변동성들이 2000년, 2020년, 2024년 또 2026년 이렇게 3번이나 나왔다라는 건 일단 우리 국내 증시의 체력 또는 스타일 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라서 좀 저희도 운영업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참 답답한 어쨌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점점 이전보다 잦아지고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진 게 아하. 예, 그래서 전체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이런 거에서 네. 개인들의 비중들이 70% 이상. 우리 시장이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네. 코스닥 시장은 90% 이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거래를 하세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반대죠. 20%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단타를 너무 좋아하시는. 용감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용개미라고 저희 용대리 친구도 있고요. 용갈인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제 네. 치킨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용대리라고 저희들이 불렀던 친구들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가 이제 2014, 15년에 그 중국 소비재 관련 주식들. 네. 그래서 용감한 대리 펀드 매니저라는 뜻이었는데 요새는 용감한 개미 투자자. 용개미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 또 용개미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 매매를 하는지를 잠깐 제가 숫자를 하나 들고 왔는데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이 12조 샀고요. 그리고 특히 그 금융투자가 13조 샀는데 이게 ETF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금부터 한 달간요. 네,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외국인이 한 30조 파는 거를 그러니까 금융투자 이제 증권사에서 그 ETF를 유동성 관리해주는 쪽에서 산 거니까 이거는 ETF로 봐야 되거든요. 네. ETF 대부분은 개미가 샀으니까. 그래서 개미 합쳐가지고 뭐 12조, 13조, 25조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 30조 가까이 파는 거를 대부분 다 하고 일반 법인이나 뭐 네. 다른 데는 별로 그렇게 크게 기여를 못했다. 이만큼 개미들 비중이 커진 게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네. 번째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또 다른 이유는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주 비중이 너무 크니까. 네. 뭐 사실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올해 막 순이익 300조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들의 변화의 구성을 살펴봤더니 네. 이익 전망 상향 조정의 90% 이상을 이 두 회사가 다 차지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뭐랄까 경기 변동에 되게 예민한 네. 또는 인공지능 투자 등 세계적인 경기 여건의 변화에 민감한 산업의 비중이 너무 크니까 네. 세계 경제가 조금 위축되거나 특히 우리 걱정하는 인플레가 나면 성장주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성장주들은 미래의 세상을 독점하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가 미래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앞뒤 가리지 않고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서는 자기들이 영업 부문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끼던 상장사,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를 이제 곧 상장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없으니까 비상장사를 상장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쪽으로 달려가는 쪽이 한 군데 있고 또 다른 쪽은 이제 구글 같은 데는 채권 100년짜리 찍잖아요. 이거가 이 네. 달려가는 이 양쪽의 모습들이 전부 정말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패를 써서 미래에 나만 살아남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시중 자금 사정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중의 자금 사정은 결정하는 건 결국 전 세계 저도 있었지만 국민연금 같은 네. 전 세계 80조 달러 정도를 운용하는 80조 달러. 네, 네. 글로벌 연기금의 규모가 그렇게 큽니다. 네. 80조 달러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연기금들의 목표 수익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 나고 이자는 올라가는데 꼭 그런데 투자해야 돼 이렇게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시면 못하죠. 못하죠. 네. 그래서 그 돈들이 사모펀드도 가고 펀드 매니저들한테 와서 돈을 돌아다니는 건데 네. 그런 곳에서 있는 이제 전 세계의 투자 책임자분들이 야 인플레 나고 장기전으로 가면 성장률 둔화되고 뭐 지금 투자할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다 현금만 잠겨놔. 야, 올해는 수익 안 내도 돼. 네. 이래 버리는 순간 이게 악순환이 올 수 있다라는 그 우려들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에 대한 대규모 매도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죠. 혹시 그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투기 거래가 있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또 보십니까? 없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네. 없는 건 아니다. 없는 건 아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네. 연기금만 한국에 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연기금에게 위탁받아 운용하는 펀드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네. 사실은 헤지 펀드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렇군요. 선지 펀드들이 제가 이제 헤지 펀드에도 이제 국민연금이 헤지 펀드에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거의 안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맡겨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전략들 쭉 하고 역대 수익률들 조사해 보면 가장 그 인기 있는 스타일들이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건데 네.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떤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취약한 자를 공매도 치는 또는 합병을 앞두고 있을 때 네. 피합병 법인을 사고 아. 인수하려는 건 팔고 이번 우리 합병되려는 그렇죠 거를- 넷플릭스 M&A 보셨죠? 네.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번에 뭘 팔았을까요? 신용융장 잔고 비율이 높은 주식을. 그러니까 우리 전체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하루에 뭐 한 200억 거래되는데 네. 지금 신용융장 잔고가 뭐 500억 있다. 그러면 뭐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이거 다 시장가로 하한가로 주문 나오는 거 안다면 내가 미리 저 공매도 치면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그래요. ETF 레버리지 거래들을 그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또 네. 다른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국 관련된 ETF들도 역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들이 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얼마였다.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누가 벌었다더라가 나오겠지만 네. 심중적으로는 아주 많은 종목에서 그런 게 보였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아주 많은 종목에서 오히려 보인다. 보이더라라는 네. 거죠. 이제 그걸 해주는 또 증권사들을 프라임 브로커라고 하고 또 증권사들은 그 과정에 돈을 많이 번 증권사도 네. 아마 실적 나올 때 분명히 어디가 그때 벌었구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용융자 거래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B2 규모가 사상 최고치에 찍었다면서요? 얼마예요? 근데 도대체? 이것도 30조라 그러는데 저는 네. 이것도 저평가된 거라고 보는 게 더 많을 거라고 더 보세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예전에 혹시 CFD 사건 기억나세요?
차액 결제선 네, 뭐,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된 신용융자 거래들도 세상에는 언제든지 존재하고 네. 또 미수라는 것도 네. 3일 만에 거래해야 아이고, 되는 것도 그거는 있고 정말 힘들죠. 예, 거기다 초단기 주식 매매하는 그리고 건데. 네. 주식담보대출 들어보셨죠? 네, 네. 예, 막 이런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끼고 벌어지는 수많은 상품들이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신용융자 잔고가 30조라는 말을 듣고 저는 이거밖에 안 될 리가 없다. 이거보다는 사실 더 훨씬 더 클 수 있고 이거가 지난 수요일 날 예, 그 마진콜 그러니까 추가적인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면? 나 오늘 하한가로 팔겠어. 네. 뭐 담보를 청산하겠어. 네.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또 네. 아까 이야기했던 일부 투기적인 기관들이 또 네. 공매도도 친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날 12%라는 놀라운 하락률이 나온 것은 네. 결국 우리 시장이 좀 그전에 너무 급하게 달려가면서 투자자들이 빨리 좀 돈을 벌고 싶은 그렇죠. 욕심에 포모인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쵸. 가진 돈은 적으니까 어떻게든지 당겨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그렇죠. 뭐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이걸로 레버리지 땡기고 상상만 해도 빌려서 무섭죠. 하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돈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봤을 때는 30조 정도로 이 정도 충격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럼 심지어 그러면 반도 매매가 어느 정도 나왔을지 추정치는 있나요? 그것도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용융자 잔고가 이틀 늦게 나오니까 이제 네. 다음 주에 알게 될 텐데 아마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반토막 나지 않았겠나. 보통 최소 담보 비율이 140%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유지를 주가가 못하는 충격이 클 때는 그 담보 비율 좀 조정해 준 적 있지 않나요? 없습니까? 그렇기도 하는데 네. 뭐 제가 증권사 그만둔 지가 좀 돼가지고요. 개별 증권사들마다 이제 지원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리스크 관리 열심히 하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네. 일괄적으로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요. 오늘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결국 이제 코스피는 그럭저럭 어제 수준에서 강보와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또 많이 올라서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텐데 지금 좀 뭐 숨고르게 들어간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 저는 뭐 당장은 재미없다. 왜냐하면 너무 피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피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어인 줄 알았더니. 아니, 네. 그러니까 월가에서 네, 네. 쓰는 격언 있잖아요. 네, 네. 월스트리트가 투기 거래자들의 그걸로 흐를 때 그때 사라. 네. 이제 이런 격언에 맞는 시장이 위에 돼버렸죠. 피어 올린 꽃이다 이런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예, 시적인 표현이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무섭네요. 그래서 지금은 저로서는 뭐 저희 같은 기관들은 삽니다. 왜? 시장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분명한 우려는 생겼다고 하지만 네. 절대적으로 지금 이런 시장을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요. 유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얼마 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130불 갔어요. 130까지 갔었나요? 117부터 120 라인에 한 6개월 있었고요. 네, 네. 장중에 기준으로 해서 130도 장외 거래에서 뚫은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80달러 정도죠. 이제 이게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러시아는 하루에 1,000만 배럴 생산 국가고요. 이란은 500만 배럴 생산 네.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러시아보다는 훨씬 네. 적고요. 두 번째가 이런 이란이 국제 시장에 그 물건을 판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대부분의 그 물동량들 500만 배럴의 국내 수요를 충당한 나머지 대부분의 생산량은 중국 쪽으로 갔다라는 게 분석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국제 제재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란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쪽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크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럼 시장이 이렇게 우리가 충격을 받았냐? 결국은 이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문제인데 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장기간으로 볼 때 이제 이 업을 하다 보니까 별걸 다 공부하게 되는데 미사일 재고가 얼마 남았겠냐를 보셨어요? 이제 그 네. 추정한 그 기사들과 블로그를 보게 되는데 예, 예. 한 80%쓴 것 같다라는 추정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란이. 왜냐하면 첫 번째가 네. 작년과 올해 있었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초기에 미사일 발사대가 네. 많이들 부서졌다라는 것. 네. 예, 트리비존이라든가 뭐 각종 그런 지역에 있었던 유명한 발사대들은 다 붕괴된 상황이고 두 번째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에 예. 보복성으로 날린 미사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일정한 어떤 가이드와 방향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된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어떤 특히 그 정확한 지점과 목표에 대한 타격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분풀이하는 듯한 공격이었고 그 물량조차도 최근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호리병처럼 굉장히 좁은 곳이라서 네. 사실 그걸 이제 봉쇄하는 방법은 미사일 쏘는 거 말고도 알라의 요술봉이라고 불리는 RPG라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무기가 있는데 이제 그 무기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 파괴력은 또 크지 않기 때문에 유조선 선단을 미군의 함정이나 전 세계 다국적군 함정들이 호위하며 가면 네, 네. 그 비용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막히는 걸 완전히 막을 그런 그 장기간 완전히 막히는 가능성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별 문제 아닌데 왜 이렇게 놀랐어요? 하면 이제 마지막 남은 시나리오가 딱 나오는 게 얼마 전 그 화요일 날 뉴스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고 저는 보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예, 아, 이스라엘이 공격하려고 그러는 걸 보고 그럼 우리도 같이 하지 뭐 이렇게 해서 했다. 그 한마디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이거 플랜이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노 플랜인 것 같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전 발발할 때 그 유가가 130달러 넘어섰던 과거에 비교하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채권금이라든가 원유 가격이라든가 환율 같은 지표가 반영되는 게 그때보다 적은 거로 봐서는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니다. 펀더멘털을 너무 해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심리적 충격은 뭐 어떻게 이미 받아버렸고 네. 그 심리적 충격을 준 발언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한테 찾아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네. 저희들은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저는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그때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충격들 대비해서 보면 이번이 그렇게 정말 심각하고 결정적인 불황을 가져올 만한 사건인가라고 보기에는 뭔가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2022년에는 미 파월 연준 의장님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중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제가 전번 방송 출연해서 케빈 호시 신임 연준 의장님은 인하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에서의 통화정책 방향도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즉 금리 인상이 막 공격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뭐 저는 시장의 충격은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 부정적 충격은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나 처음에 지금 우리가 겪었던 이 충격이 또 반복되고 더욱더 심해지고 하기보다는 좀 진정될 여지가 저는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고 네. 저가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제3자적인 객관적인 방향에서부터 그게 시장이 보이는데 내가 지금 발을 담그고 최근에 들어간 사람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투라든가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조하고 지금 힘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저는 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미 큰 충격을 받았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예. 본인이 보유한 종목의 반등이 이번에 약했다라면 사실 종목 투자를 잘못한 거라고 봐야 되는 그럴 거고요. 때 어떻게 해야 그렇죠. 돼요? 죄송합니다. 리밸런싱. 예, 저는 이럴 때 제가 이제 이렇게 펀드 매니저라는 걸 저도 인지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있어서 이번 시장에서의 강력한 하락은 동일하게 다 받았는데 네. 반등이 달라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도 우리 종목 내 종목은 못 올랐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종목 선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럼 손해 보는 거를 파는 게 이롭습니까?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보는 거죠.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에서 제일 못하는 게 매도인데 네. 그런 그 할 땐 매도 기세 좋게 그렇죠. 들어가죠. 예. 네. 샀던 가격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안 잊혀지죠. 안 잊혀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잠수한 주식들을 들고 가게 되는 건데 제가 오늘 잣대를 하나 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같이 두들겨 맞는 빠질 땐 같이 빠집니다. 근데 오를 때 네. 반등이 약하다. 네. 이건 주도주가 아니라는 뜻이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서 이번 주말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앞으로 미래는 어떤가에 대한 하나만 더 한번 여쭤볼게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비율이라든가 우리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비율이라든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미국 주식을 더 좋아하죠. 그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네. 한국 시장이 이번에 조정이 있기 전에 조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비싸면 상대적으로 안정성 면에서 미국이 더 매력적이니까 네. 이제 저는 미국 쪽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시작될 수 있잖아요. 오늘은 환율이 다행히 내렸지만 우리 환율이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일 때는 외국인이 네. 좀
빠르게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이런 시기에는 동일하게 뭐 여윳돈으로 조정을 받은 시장을 산다 그럴 때는 미 증시도 저는 지금은 꽤 긴 기간 조정받았기 때문에 네. 매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천우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